3대째 시장통 기름이나 짜는 년이 내 아들 옆에 있을 격이 돼? 몸에서 역겨운 기름전내가 진동하잖아. 당장 이혼 도장 찍고 꺼져. 시어머니가 제 옷가지를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던 며느리한테요. 남편의 검사 임용을 축하하려고 친정 방앗간에서 재료까지 공수해온 며느리한테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열받아서 시댁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한 저만 아는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해버리고 싶지만 꾹 참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제가 그 비밀을 언제 터뜨리는지, 얼마나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윤지아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방앗간에서 직접 짜온 참기름으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까지 푹 고안했죠. 오늘은 민우가 검사로 정식 임용되는 날이니까요. 저는 앞치마에 묻은 기름기를 닦으며 마지막으로 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오말순이 헐레벌떡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냄새가. 오말순이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어머니, 민우 임용 축하하려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했어요. 참기름도 친정에서 갖다 온 거라 고소한 냄새가 좀 나죠. 고소해. 역겨운 기름전내가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 고소하다고? 오말순이 식탁 위에 음식들을 흘겨보더니 갑자기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따라갔는데 오말순이 제 신발장 위에 놓아둔 가방을 움켜쥐더니 현관문을 벌컥 열고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니, 닥쳐. 오말순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 옷방 문을 열더니 제 옷가지들을 양팔 가득 끌어안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 외투, 속옷까지 가리지 않고 복도 바닥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오말순이 마지막 옷뭉치를 집어 던지고는 땀을 훔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3대째 시장통에서 기름이나 짜는 집안년이 내 아들 옆에 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 몸에서 기름전내가 뼈까지 베어가지고. 어머니, 그 기름집에서 번 돈으로 민우 사법시험 학원비 대고 이 집 월세도 냈어요. 그래서 그거 은혜라도 되는 줄 알아? 오말순이 제 어깨를 밀치며 현관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검사야, 검사. 격에 맞지 않는 년은 당장 이혼 도장 찍고 꺼져. 그 소란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몰려 나왔습니다. 큰 고모, 작은 삼촌, 사촌 형부까지 잔치 전날 모여있던 사람들이죠. 저는 누군가가 말려주길 기대했습니다. 고모님, 저 좀 말려주세요. 큰 고모가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습니다. 에이, 지아야. 개천에서 용났으면 낡은 집시는 벗어줘야지. 니도 눈치껏 알아서 빠져야 할 거 아니야. 작은 삼촌이 벽에 기대서며 킥킥 웃었습니다. 형수님 말이 맞아. 검사 부인이 기름 냄새 풍기고 다니면 민우 체면이 뭐가 되겠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민우를 향해 돌아섰는데 민우의 팔에 낯선 여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가 입꼬리를 비틀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민우 씨,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좀 좁네. 민우야, 이게 뭐야? 저 여자가 누구야? 민우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이쪽은 수연이야.
한영 로펌 대표 딸이지. 위자료는 줄 테니까 짐 챙겨서 조용히 나가줘. 담담하게 미안함이라곤 한 톨도 없이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자가 오말순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저 정도 집안은 되어야 검사 남편 앞길을 열어드릴 수 있죠. 수연이 저를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그 앞치마 좀 벗어요. 기름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온 가족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 삼촌이 2주 전에 알려줬죠. 저 여자의 본명은 수연이 아니라 박정미, 타깃의 허영심을 노려 돈을 뜯어내는 전문 꽃뱀이라는 거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협의 이혼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우의 발 앞에 서류를 떨어뜨리며 말했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리 비켜줄 테니 잘 살아. 현관 밖으로 나서며 흩어진 옷가지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최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나야. 쥐새끼들이 미끼 물었어. 4명의 자산 분리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줘. 전화기 너머로 최 반장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조카야. 깔끔하게 끝내놓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집을 나선 지 정확히 1시간이 지나고 있었죠. 그 시각 민훈의 아파트 거실에서는 샴페인 병이 펑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오말순이 유리잔을 들어올리며 수연의 손을 꼭 잡았죠. 아이고, 우리 새 며느리.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자, 검사 아들 임용 축하해. 우리 수연이 환영까지. 건배. 민우가 수연의 허리를 감싸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연아, 고생했어. 이제 시작이야. 민우 씨, 오늘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수연이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남 도곡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급매물이 방금 올라왔어요. 시세보다 5억이나 싸요. 오말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5억이나 싸다고? 네, 어머니. 근데 이게 오늘 안에 가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넣지 않으면 내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만 먼저 귀띔해 준 거거든요. 민우가 수연의 어깨에 턱을 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돼? 가계약금 3천에 중도금 2억이면 일단 잡아놓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아빠한테 말해서 메꿀게요. 오말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파 쿠션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2억 3천이면 되는 거지? 내가 평생 모은 게 있어. 어머니, 진짜요? 역시 어머니는 뭐가 달라. 수연이 오말순의 팔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정기예금 1억 2천, 적금 3개 합쳐서 8천만 원. 해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자가 날아갔지만 오말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민우야, 엄마 거 2억 나왔다. 나머지 3천은 네가 맺고.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나 임용되자마자 마이너스 통장 한도 뚫어놨어. 5천까지 되니까 3천은 바로 빼면 돼. 수연이 메모장에 적어둔 계좌번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 법인 계좌예요. 바로 넣어야 해요. 진짜 급해요. 오말순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2억 원, 이체 완료. 민우도 뒤이어 3천만 원을 보냈죠. 수연이 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어요. 어머니, 민우 씨 축하드려요.
이제 강남 펜트하우스 주인이에요. 오말순이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내 새 며느리 덕에 팔자를 고치네. 수연이 오말순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잠깐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주차장이 통화가 잘 터져서요. 그래, 갔다 와. 수연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말순과 민우는 남은 샴페인을 따르며 강남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이야기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시계를 보며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대신 기계음이 흘러나왔죠. 없는 번호입니다. 민우가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소리. 수연아, 왜 전화가 안 돼? 오말순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민우야? 무슨 일 있어? 전화가 안 터지나 봐요. 잠깐만요. 민우가 현관으로 뛰어나가 주차장을 뒤졌습니다. 수연이 타고 온 흰색 외제차가 사라져 있었죠. 민우가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흰색 외제차 나간 거 봤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전에 뒷문으로 빠졌는데요.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수연의 이름을 검색하고 차 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죠. 30분 뒤 민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우야? 얼굴이 왜 그래? 그 차 렌탈이에요. 수연이가 입고 있던 옷도 렌탈 업체 거래 목록에 있어요. 한영 로펌에 전화해봤는데 대표 딸 중에 수연이란 사람은 없대요. 오말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부여잡으며 나지막하게 물었죠. 그러면 2억은? 없는 번호예요. 계좌도 추적이 안 돼요. 내 평생 모은 돈이 2억이야. 오말순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아픈 줄 모르는 것 같았죠. 오말순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친정집 안방에서 부모님이 깎아주신 사과를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폰 화면에 시어머니 번호가 떴죠. 저는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수화기 너머로 오말순의 콧물 섞인 울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미쳤었다고. 제발 네가 번 돈으로 변호사 사서 그년 잡아줘. 2억이야. 내 전 재산 2억. 저는 사과를 천천히 씹으며 오말순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기름전내 난다며 제 옷가지를 복도에 내던지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것이었죠. 어머니. 응. 지아야, 제발. 어머니가 그렇게 멸시하시던 기름전내 나는 제 돈은요. 단 한 푼도 어머니를 위해 쓸 생각 없어요. 지아야.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죠. 민우 번호도 바로 뒤에 추가했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부모님이 끓여주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물이 참 편안했죠.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갓 발급받은 검사 공무원증을 수사관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나 서부지검 강민우 검사야. 어제 사기당한 건 내가 직접 신고한 거니까 지금 당장 수사 현황 보고해. 형사가 팀장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강 검사님, 일단 앉으시죠. 앉긴 뭘 앉아. 2억 3천이 날아갔어. 범인 위치 파악된 거 있으면 당장 내놔. 민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형사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 검사님,
그 사기범 박정미 말입니다. 검사님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박정미가 도주 전에 검사님 공무원증이랑 명함을 다른 피해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내 뒷배라고요. 민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사과 팀장이 서류를 민우 앞에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현재까지 6명 더 나왔고 피해 금액 합산 14억입니다. 전부 강 검사님이 보증을 섰다고 믿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나는 보증 선 적 없어. 그년이 멋대로 한 거라고.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 일이고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검사님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민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사과 팀장이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죠.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우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온 민우의 등 뒤로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형사들의 목소리가 따라붙었죠. 야, 걔 진짜 검사 맞아? 임용된 지 하루 만에 사기 공범이래. 그날 오후 소문을 들은 피해자들이 민우의 소속 검찰청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고함을 질렀죠. 사기꾼 검사 강민우 파면하라. 내 돈 14억 물어내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 민우의 이름이 올라갔죠. 임용 첫날 사기 공범 의혹, 초임 검사의 추락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즉각 특별 내사팀을 꾸렸습니다. 민우의 계좌 내역, 통신 기록, 모든 것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죠. 한편 같은 시각 친정 방앗간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참기름병에 라벨을 붙이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오말순이 시장 입구에서부터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지아, 이 독한 년아, 나와. 오말순이 방앗간 앞에 도착하더니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죠. 2년이 재산을 숨겼어. 내 며느리가 돈을 빼돌렸다고. 오말순이 바닥에 드러누우며 두 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억지 울음을 짜내며 목청을 높였죠. 아이고, 내 팔자야. 독한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뜯기고 이 늙은이가 굶어 죽게 생겼어.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생선가게 박 사장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죠. 어휴, 저 할머니 또 왔네. 맨날 며느리 기름전내 난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옆에서 떡볶이를 팔던 김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쪽팔린 줄도 모르나 봐. 오말순이 방앗간 안으로 기어들어오려는 순간 시장 골목 저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멈춰요, 아주머니. 최 반장이 순찰 조끼를 입은 채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오말순의 앞을 가로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일어나세요. 비켜. 내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전 며느리죠. 이혼 서류 도장 찍은 거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오말순이 최 반장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최 반장이 능숙하게 오말순의 팔을 뒤로 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했죠. 경찰 부를게요. 가만히 계세요. 5분 뒤 출동한 경찰이 오말순을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오말순은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윤지아, 이거 안 끝나. 안 끝난다고. 저는 방앗간 안에서 참기름병 라벨을 마저 붙이며 순찰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죠. 지아야,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있잖아. 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 놓인 참깨 자루를 들어 올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가 할 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검찰 내사가 본격화된 그날 오후 방앗간 유리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민우가 충혈된 눈으로 가게 안을 휘둘러 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지아야, 나 좀 살려줘.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살려달라니 무슨 소리야. 이혼 서류 찢자. 아직 법원에 접수 안 했잖아. 그리고 가게 팔아서 피해자들이랑 합의할 돈 좀 만들어줘. 저는 참기름 병뚜껑을 닦던 손을 멈추고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기 싫은데 나 지금 진짜 끝장이야. 14억 피해자들이 합의 안 해주면 나 감옥 가. 그래서 내 부모님 가게를 팔라고? 민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검사 월급으로. 그 검사직이 아직 내 거라고 생각해?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어둔 서류를 꺼내 민우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죠.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접수했어.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민우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야, 이러지 마. 제발. 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가. 민우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굽실거리던 눈빛이 순식간에 도끼로 바뀌었죠.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 민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맘카페에 방앗간 위생 상태 엉망이라고 글 올릴 거야. 국민신문고에도 구청 위생과에도 민원 넣을 거고 영업정지 먹으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협박이야, 지금? 협박이 아니라 경고지. 돈 안 내놓으면 이 가게 문 영원히 못 열어. 저는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때 제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사람의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보여? 민우의 시선이 액자로 향했습니다. 식약처 위생인증서 최고 등급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한 달 전에 받았어. 세무장부도 10년치 다 정리되어 있고 민원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민우가 몸을 돌려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시간을 셌죠. 3일이면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민우는 그날 밤 바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틀 뒤 위생 단속반 2명이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위생과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어서 점검 나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식약처 인증서, 원재료 입고, 장부, 유통기한 관리표, 세무신고서까지. 단속반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민원서를 다시 들여다봤죠. 이 정도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민원 내용이랑 전혀 안 맞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철수하겠습니다. 단속반이 돌아간 그날 저녁 민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죠. 가게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왔습니다. 야, 윤지야.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민우가 진열대 위에 참기름 병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죠. 미쳤어. 민우가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뒤에서 굵은 팔뚝이 민우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최 반장이 민우의 몸을 들어 올리다시피 하며 바닥에 내리꽂았죠. 꼼짝 마, 이 친구야. 민우가 바닥에 엎드린 채 버둥거렸지만 최 반장의 무릎이 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녹화 다 되고 있지? 최 반장이 가게 천장 모서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고화질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가게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사대가 민우의 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눌린 민우의 얼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우야, 하나 더 알려줄까? 뭐야? 네가 그 꽃뱀한테 검사 신분증 빌려준 거 차량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 네가 직접 건네주는 장면까지. 민우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한 달 전에 내 차에서 복사해뒀지. 최 반장 삼촌이. 민우의 떨림이 바닥 타일로 전해져 올 정도였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고개를 비틀어 저를 올려다봤죠. 지아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한 번만 봐줘. 내가 무릎 꿇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시장 3번 골목 방앗간이요. 김을 파손하고 폭행 시도한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10분 뒤 경찰 2명이 민우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우가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봤죠. 지아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반장을 돌아보며 말했죠. 삼촌, 블랙박스 영상이랑 오늘 녹화본, 민원 협박 녹음까지 다 합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보내줘요. 최 반장이 순찰 조끼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벌써 복사해뒀지.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접수시킬게.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기름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퍼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소속직업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깨를 펴고 걸었지만 로비 중앙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4명이 일렬로 서 있었죠. 강민우 검사님 맞으시죠? 감찰팀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기 방조 및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민우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피해자라니까요. 피해자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감찰팀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에 민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여기, 이거 내 신분증이랑 명함. 필요하면 써. 사람들이 검사가 뒤에 있다고 하면 돈 잘 모이잖아. 민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자기 목소리를 부정할 수가 없었죠. 복도 양쪽에서 동료 검사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고 있었고 로비 입구에는 어제부터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 검사, 사기꾼과 공모한 거 맞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민우가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감찰팀원 2명이 양쪽 팔을 잡아내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양 손목에 채워졌죠. 철컥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검사예요. 검사라고. 민우가 발버둥을 쳤지만 감찰팀원들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찬 양손을 앞에 모은 채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나갔죠. 동료 검사들이 고개를 돌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단 한 명도 민우를 위해 나서지 않았죠. 그날 저녁 뉴스는 민우의 연행 장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방앗간 구석 작은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죠.
수갑찬 채 고개를 숙인 민우의 모습 위로 자막이 흘렀습니다. 임용 3일 만에 체포, 초임 검사의 몰락. 뉴스를 끄고 참깨를 볶는데 최 반장이 믹스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카야, 뉴스 봤지? 네, 봤어요. 시원하냐? 저는 볶음기 손잡이를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만요. 최 반장이 커피를 후후 불며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그로부터 이틀 뒤 오말순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낯선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보낸 용역 3명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오말순 씨 대출 이자 3개월 연체입니다. 오늘 강제 집행 나왔어요. 오말순이 거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말라 있었죠. 잠깐만요. 돈을 구할 데가 있어요. 며칠만 더. 그 말을 3번째 듣고 있습니다. 용역들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가구와 가전제품에 붉은색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오말순이 자랑하던 대리석 식탁까지. 오말순이 냉장고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죠.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 거야. 채권자 소유입니다. 이제 짐 싸세요. 내일까지 비워야 합니다. 용역들이 오말순의 팔을 떼어내고 현관으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이불이 복도 바닥에 쌓여갔죠. 며칠 전 제 짐을 내던졌던 그 현관 앞에 이번에는 오말순의 짐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짐 더미 위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날 밤 오말순은 큰 고모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며칠만 재워줘. 갈 데가 없어. 현관 너머로 큰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죠. 말순아, 미안한데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다른 데 알아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삼촌 집도 사촌 형부 집도 마찬가지였죠. 초인종을 누르면 불이 꺼지고 전화를 걸면 신호만 울렸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오말순이 작은 삼촌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새벽찬 공기가 얇은 카디건 사이로 파고들었죠. 오말순은 결국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얇은 옷깃을 여미며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죠. 저는 그 소식을 다음 날 최 반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방앗간에서 부모님과 함께 참기름을 짜며 저는 들깨, 자루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볶음기가 돌아가는 소리,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 평범한 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며칠 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저는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오말순이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죠.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에 엉겨 붙어 있었고 운동화 한쪽은 뒤축이 찢어져 있었죠. 오말순이 방앗간 앞에 멈춰서더니 유리문 너머로 저를 발견하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아야.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아야, 밥 좀 줘. 3일째 못 먹었어. 저는 유리문 안쪽에서 오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죠. 어머니, 여기 왜 또 왔어요? 제발 밥 한 공기만. 아니, 물이라도 한 잔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오말순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뒤쪽에서 생선가게 박 사장이 양동이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 할머니. 여기 또 왔어? 장사 방해하지 말고 꺼져. 박 사장이 바닥에 물을 확 뿌렸습니다.
오말순의 찢어진 운동화가 흥건히 젖었죠. 떡볶이집 김아주머니가 가게 앞에 소금을 한 줌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어. 저번에도 바닥에 드러누워서 난리치더니 또 왔네 또 와. 오말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이 수치심보다 컸는지 오말순은 이를 악물고 방앗간 유리문을 밀어 열려 했죠. 지아야 제발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최 반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말순 씨 거기서요. 최 반장이 믹스커피 캔을 한 손에 든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말순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유리문에서 떼어놓으며 벽 쪽으로 밀었죠. 또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밥만 좀 얻으려고 밥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최 반장이 오말순을 벽에 기대 세우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조카야, 그거 가져와.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게 밖으로 나갔죠. 오말순의 얼굴 앞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여요? 오말순이 초점 없는 눈으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뭐야 이게. 어제 법원에서 발부받은 접근금지 명령이에요. 저한테 100m 안으로 못 들어와요. 이 가게에도요. 오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나는 밥만 달라고. 밥이 필요하시면 다른 데 가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새 며느리한테 가서 밥을 빌어먹든지. 오말순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서류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굵은 목소리 2개가 들렸습니다. 오말순 씨 여기 있다며. 맞아, 저기 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며 오말순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채업자 쪽 사람들이었죠. 오말순 씨, 이자가 4개월째 밀렸어요. 오늘은 그냥 안 갑니다. 덩치 큰 남자가 오말순의 카디건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달려왔죠. 지아야, 살려줘. 제발. 오말순이 제 바지 끝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다리를 빼냈죠. 어머니, 손 놓으세요. 접근금지 위반이에요. 지아야, 나 죽어. 저 사람들한테 죽는다고. 최 반장이 이미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장 3번 골목이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자 있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소란도 있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5분 뒤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사채업자 쪽 남자들은 경찰을 보자 손을 놓고 한 발 물러섰죠. 오말순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이 오말순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말순이 온몸을 비틀며 소리쳤죠. 내가 뭘 어쨌다고. 밥을 달라는 게 죄야. 법원 명령을 어기신 겁니다. 가시죠. 오말순이 경찰차 뒷문에 밀려 들어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살려줘. 지아야, 살려줘.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없이 조용히 출발한 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죠.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까 오말순이 밟고 간 바닥을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꾹꾹 눌러 닦고 한 번 더 헹궈서 닦았죠. 어머니가 뒤에서 마른 걸레를 건네주셨습니다. 지아야, 힘들지? 아니요, 안 힘들어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저는 걸레를 빨았자며 가게 바닥을 한 번 더 훑쳤습니다. 참깨 볶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고 저는 다시 앞치마를 여미며 볶음기 앞에 섰죠. 민우가 구속 수감된 지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법정 안을 내려다봤죠. 피고인석에 앉은 민우는 칙칙한 푸른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수갑찬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초임 검사로서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사기범에게 자발적으로 신분증과 명함을 제공하여 1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기범죄를 방조하였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 6명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합니다.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으며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7년이요. 민우의 국선 변호사가 민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민우는 풀어진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민우를 끌어올려 세웠죠. 민우가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휘둘러 봤습니다. 맨 뒷줄에 앉은 저와 눈이 마주쳤죠. 민우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교도관에게 양팔이 잡힌 채 법정 연문으로 끌려나가는 민우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죠. 형사 재판이 끝난 직후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가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민우 측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죠. 판사가 짧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위자료 집행은 언제 가능해요?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남아있는 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회수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첫 번째 호흡이 폐를 가득 채웠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오말수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모든 재산을 잃고 경제적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무료 급식소와 노숙인 센터를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제가 거래처에 참기름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는데 블랙박스 화면에 낯익은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낡은 패딩을 주워 입은 오말순이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질 듯 발을 질질 끌며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며칠 뒤 최 반장이 방앗간에 들러 믹스커피를 타며 말했습니다. 조카야, 그 꽃뱀 잡았다더라. 진짜요? 부산항에서 밀항하려다 덜미 잡혔어. 내가 경찰 쪽에 제보 넣어놨던 게 먹혔지. 최 반장이 커피를 호호 불며 웃었습니다. 걔도 이제 수에 입겠네. 저는 참기름 병에 라벨을 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끝난 거죠, 삼촌? 그래, 다 끝났어. 저는 완성된 참기름 병을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단골 국밥집에서 부모님과 최 반장 삼촌이 마주 앉았죠. 아버지가 소주병을 따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아 고생 끝난 거 축하하자. 4개의 소주잔이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허름한 식당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죠.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맛이 참 개운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친정 방앗간 참기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우리 기름을 쓰면서부터였죠. 주문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상품은 매번 올리자마자 품절이 됐습니다. 지아야, 오늘도 택배가 200개가 넘어. 어머니가 송장을 붙이다 말고 허리를 펴며 말씀하셨죠. 어머니, 이제 시장에서만 하기엔 좁아요. 저는 한 달간 발품을 팔아 찾아낸 건물 계약서를 부모님 앞에 펼쳤습니다. 강남 번화가 4층짜리 상가 건물. 그동안 모아둔 현금과 위자료로 회수한 돈을 합치면 충분했죠. 여기 1층은 매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제조공간, 4층은 창고로 쓸 거예요. 아버지가 계약서를 들여다보시다 안경을 벗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지아가 이런 걸 다 하네.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넘게 지켜온 참기름이잖아요. 저는 그걸 좀 더 넓은 데서 파는 것뿐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대째 기름을 짜온 이 좁은 골목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죠. 한 달 뒤 새 건물 1층 매장에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에 참기름, 들기름, 각종 견과류 제품이 진열된 플래그십 스토어였죠. 2층에는 제 이름을 건 식품회사 사무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식 날 아침 건물 앞에 대형 화환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최 반장이 가장 먼저 왔죠. 믹스커피 대신 오늘은 양복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조카야, 멋지다 멋져. 최 반장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삼촌, 양복 입으니까 딴 사람 같아요. 야, 조카 오픈식인데 순찰 조끼 입고 오면 되겠어?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생선가게 박 사장, 떡볶이집 김아주머니, 철물점 이 사장까지. 다들 투박한 손으로 화분을 들고 와서 매장 앞에 놓아줬죠.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고 오늘을 위해 새로 사신 외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남방을 차려입으셨죠. 우리 딸 참 장하다. 어머니가 매장 안을 둘러보시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매장 뒤편 탈의실에서 낡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누렇게 변색된 앞치마. 민우를 뒷바라지하던 수년간 매일 두르고 있던 것이죠. 저는 그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대신 옷걸이에 걸어둔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깨선이 딱 맞았고 거울 속에 제가 낯설면서도 당당했죠. 오픈식이 끝나고 기자 2명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시장 기름집에서 시작해 연 매출 수십억 식품 기업까지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부모님이 30년 넘게 지켜온 정직한 맛을 그대로 가져온 것뿐이에요. 기사가 나간 뒤 경제지 2곳에서 추가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표지 촬영까지 하게 됐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참기름 병을 들고 웃었습니다. 기름전내 난다고 멸시당하던 그 기름이 이제는 제 얼굴 옆에서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죠.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단신이 흘러나왔죠.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전직 검사 강모 씨의 형기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창밖을 봤죠. 강남 한복판으로 석양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최고층 사무실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이 참 가벼웠죠. 코끝에 희미하게 참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쩐내였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의 땀이고 제 인생의 뿌리였죠.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름을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아오신 분들, 내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 곁에서 한설인 세월을 보내신 분들, 여러분의 정직한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주인공에게 칭찬 한마디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